교수님, 네.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네. 관심도 없는 분들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요? 관심이 없다. 네. 관심이 없으면 문제겠죠. 관심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보고 읽고 할 텐데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각종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일단은 구독을 해보세요. 보통은 관심이 생겨서 보기도 하지만 보다 보면 또 관심도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일단은 유명한 책 같으면 사놓으세요. 사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제목만 보고 있는 거죠. 책 제목만 보고 있어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거를 읽게 되더라 라는 거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은 사실 많은 부분이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가장 우리가 공부하기 싫은 그러한 과목들이죠. 근데 귀찮고 어려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결국은 나를 얼마나 성장시켰냐로 연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법과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이 읽히게 되면서 내가 모르는 용어가 이렇게나 많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요. 경제 공부를 하다 그러면 영상을 끌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한다. 되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경제 공부한다는 말은 흔히 말하는 시장 경제를 이해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졌다. 딱 요 세 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졌다. 수요는 누가 되냐?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흔히 매수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누구겠어요? 집을 파는 사람. 매도자가 공급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인들 얘기고요. 아파트 신축을 예로 들면 신축의 수요자는 누가 되겠어요? 청약하는 청약자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누가 되겠어요? 흔히 말하는 뭐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시공사들. 이게 공급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수요 곡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거기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균형 가격, 둘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 뭐예요? 거래량이 형성이 된다고 하죠. 지금 현재 2026년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축에 있어서 공급 물량이 적다. 이게 이슈예요. 자, 그러면 왜 신축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을까? 바로 몇 년 전에 금리 오르고 건축비 오르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한동안 어려웠어요. 금리가 오르면 네. 왜 건축 비용이 올라갈까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받기 힘들어져요. 그렇죠. 내가 내야 되는 대출금을 갚아나갈 때 있어서 이자 부분이 올라가겠죠. 돈 없이 건설할 수 있나요? 돈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건설할 수 있죠. 그러면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의 비용들이 있었을 적에 건설 자금이 필요하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여기에 건설 비용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벽돌 100개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원래 짓다가 벽돌 100개를 빌릴 돈에 이자가 늘어나서 그렇죠. 나 안 지을래가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비용의 증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조금 리스크가 생기니까 살짝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경제에서 수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것이 네.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예요. 다인데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으면 요새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 어떻다, 금리가 어떻다, 대출이자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신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인지 아니면 이 공급을 늘리는 요인인지 이것만 잘 파악을 하신다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수요가 오를 것이냐 수요가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죠.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젊은 층이 아기를 안 낳는데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수요가 줄어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면 수요가 늘어난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 옛날보다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60세의 노인이 돌아가시면 그 집을 밑에 30대의 아들한테 상속하고 돌아가셨겠지만 이분이 90살을 사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택수는 부족하겠죠.
수요는 계속 늘겠죠. 자, 또 하나 그 수요가 는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18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점점 평형을 넓혀서 살고 싶어집니다. 답답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공간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공급 공부를 좀 네. 했어요. 네. 그 다음 스텝이 있을까요? 아니면 수요 공급 공부하면서 네. 이런 것도 공부하면 좋겠다. 숫자에 대한 감을 좀 갖는 게 필요합니다. 숫자에 대한 감이 뭘까요? 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적에요. 옷을 사는데 한 10만 원이면 어떤 옷을 산다. 네. 100만 원이면 어떤 옷을 산다.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 감이 있으시죠? 음식도 얼마 정도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감이 있는데 네.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 가격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감이 있으면 어떤 물건을 봤는데 싸다 비싸다라는 느낌을 갖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격하고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가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이렇죠. 가격이 가치보다 비싸다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고평가됐다는 거죠. 그 집이 그렇게까지 비쌀 이유는 없는데 비싸.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매도해야 되겠죠. 이런 물건을 내가 갖고 있다. 매도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봐도 가치는 되게 훌륭한데 가격이 아직 시장에서 알아주질 않고 있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일 거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가격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감을 좀 높이고 싶은 네. 사람들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은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 되게 많이 들어가서 봅니다. 이거 하나만 열심히 들여다봐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주변 가격부터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을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 관심 가는 지역으로 확대해서 보셔서 20평대의 대략적인 가격, 30평형대의 대략적인 가격, 원룸에 대한 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관심 갖고 있는 지역과 어떤 평형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네. 예전에 이사 다닐 때쯤 되면은 네. 박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월세가 이 맞습니다. 정도면 이 가격에 투룸이야? 너무 비싸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우리 PD님이 정말 똑똑해요.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가격에는 매매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가 있고요. 월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20평형을 봤는데 매매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월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혹은 내가 전세로 살지 매매로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가 두 가지의 비율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매매가 전세가 비율이라는 거는 네. 집값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1천이냐 그렇죠. 그렇죠. 자, 매매가는 3억인데 어떤 집은 전세가가 2억일 수 있고요. 어떤 집은 전세가가 1억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2억 8천일 수도 있겠죠. 네. 전세가는 어떤 가격이냐? 바로 실제로 사용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사용한다는 게 네. 어떤 걸까요? 나는 이 집을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어. 다만 나는 이 집에서 지금 사는 게 필요해. 그래서 난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겠어. 이거를 실사용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산 관점에서 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난 이 집에 거주를 하겠어 할 때 그렇죠. 그래서 매매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전세 가격과 플러스 알파로 형성되어 있다. 알파는 뭐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전세 가격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라고 그런다? 이 집은 오를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전세가가 90%가 있다. 매매 가격의 90%인 전세 가격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대치가 낮다. 네. 이거 주로 뭐예요? 외곽에 있는 빌라. 그 다음에 한 50%예요. 반반. 보통 이럴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실사용과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가 다 같이 높은 경우죠. 실사용의 50%, 미래의 가치의 50%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기대를 중간이라고 놓을까요? 근데 얘가 30%인 경우가 있어요. 전세가는 30%뿐이 안 되는데 매매가는 70%가 되는 거. 이거 어떤 거예요? 주로 재건축 아파트. 지금은 너무 낡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얘가 곧 새 아파트로 바뀔 거야. 얘는 뭐예요? 기대가 엄청 높은
높은 거죠. 근데 심사한 가치는 낮은 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품이 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했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미래에 대해서 환상이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얘죠. 네. 얘는 뭐예요? 거의 기대가 없다. 이런 빌라 사는 게 좋을까요? 이거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그냥 계속 감가상각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봐도 기대를 안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오래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잘 되면 대박. 도박성이 있는 그렇죠.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고생만. 쪽박이까지는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쪽박 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적당하게 사는 곳이 한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 50% 갖고 어떻게 보면 반값 아파트죠. 전세 입장에서는 반값 아파트예요.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집 남한테 빌려주고 그냥 밤만 쳐다만 보면서 50% 상승을 기대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의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되게 모르는 것도 있고 네. 기대감 부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신생 채널이라 알고리즘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독을 좀 해야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